어머니 잠시 나갔다 올게요. 매일 아침 아들 지우가 출근하고 정확히 1시간 30분 후 예비 며느리 세연이가 집을 나섭니다. 처음엔 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는 모습이 산책이라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9시쯤 돌아와서는 황급히 옷을 벗어 세탁기엔 얻고 곧바로 샤워를 합니다.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는 것처럼 전화가 올 때마다 화들짝 놀라고 통화할 때는 꼭 방으로 들어가거나 베란다로 나가서 받습니다. 31년간 교직 생활을 한 저는 그 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거짓을 말하는 아이의 표정?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세연이가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따라 나간 제가 본 것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잘못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세연이, 남자가 세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세연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음날 세연이를 몰래 따라 나섰던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무덤을 파고 있는 세연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예비면을 이 세연에게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5시 45분, 지우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그렇듯 정확한 시간이었죠. 내 아들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각 한 번 없던 모범생. 지금도 회사에서 가장 먼저 출근한다고 자랑스러워하던 아이의 앵더. 시연이가 현관까지 나와 지우를 배웅하는 모습이 거실에서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고 세연이는 수줍은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7시 15분. 세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늘 그랬듯 단정한 차림이었죠.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은색 스커트 미술치로 사답게 차분하고 깔끔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발걸음이 조급해 보였습니다. 세연아, 아침은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영 마뜩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져 묻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으니까요. 예비면을 참 애매한 관계였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남도 아닌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 창문으로 세연이가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걸음이 빨랐어요.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처음엔 그저 산책 이려니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침 운동을 좋아한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9시 정각 세연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황급히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샤워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땀을 흘린 것까지도 하는데 열심히 차려입고 나간 옷을 다시 다 갈아입는 게 의아했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우가 나간 지 정확히 1시간 반 후에 외출, 1시간 45분 후에 귀가, 그리고 즉시 세탁과 샤워 산책을 한다면서 예쁘게 화장하고 꾸미고 나가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세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세연아, 요즘 매일 아침 운동하니? 네. 네, 어머니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듣히고 싶지 않은 비밀을 듣긴 것처럼. 어디로 가는데? 나도 요즘 운동 부족인데 같이 갈까?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걷는 걸 좋아해서요. 어머니는 불편하실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세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31년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나는 세연이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모습, 전화가 오면 꼭 방으로 들어가거나 베란다로 나가서 받는 습관, 통화할 때 목소리를 낮추고 짧게 끊으려 하는 모습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 전화야? 한 번은 못 이기는 척 물어봤습니다. 아, 그냥 일 관련해서요? 센터에서 연락 온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연이가 일하는 미술치료센터는 오전 10시에나 문을 연다는 것을, 아침 8시에 센터에서 전화할 리가 없다는 것을 의심의 싹은 점점 잘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세연이가 외출하고 돌아온 후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흙이 묻은 휴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근처는 전부 아스팔트 길인데 산책을 하다가 흙이 묻을 일이 뭐가 있을까? 게다가 신발에도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죠. 포장된 산책로를 걸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연아,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세연이가 젓가락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감정.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정말이야? 나한테는 말할 수 있어. 우리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잖아. 순간 세연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을 뿐이었죠. 지우는 그런 세연이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며 거의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엄마, 세연이 잘 지내지? 가끔 지우가 물으면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지.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수많은 의문 부호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세연이는 대체 매일 아침 어디를 가는 걸까? 왜 그렇게 급하게 씻어야 할까? 그 전화는 누구에게서 온 걸까?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세연이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째 됐던 날 밤이었습니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물을 마시려고 나왔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고 내다봤더니 세연이가 슬리퍼를 신고 아파트 현관으로 나가는 게 보였어요. 이 늦은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걸까? 나는 망설이다. 결국 세연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운을 걸치고 현관을 나서니 세연이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였어요. 계단으로 급히 내려가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세연이가 나타났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연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공원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심장이 콩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무드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봤죠. 세연이가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세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세연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세연이를 위로하듯 어깨를 토닥였고 세연이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가로등 불빛에 비친 세연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물로 버벅이 된 그러나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우리 지우가 내 아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하려 한다니
겉으로는 조용하고 얌전한 척하면서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실을 지우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먼저 세연이를 추궁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깨에 손을 올렸다고 함께 울었다고 해서 불륜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간에 남몰래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세연이가 돌아온 건 밤 12시가 넘어서였어요.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처럼 곧장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는 소리,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습니다. 나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세연이는 또 나갈 것입니다. 지우가 출근하고 정확히 1시간 반 후에, 그리고 1시간 45분 후에 돌아와서는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하겠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1시간 반의 비밀이, 그리고 그 한밤중에 만남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내 집에 들어온 세연이, 그녀는 과연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희미 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진실을 발견해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그 밤의 일 이후로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세연이의 어깨에 올려진 남자의 손이, 그리고 울며 고개 숙이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평온한 표정으로 밥을 먹는 세연이가 낯설게 느껴졌죠. 어머니, 오늘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하는 세연이, 그 미소가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엇이든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가는 곳이 어디인지, 왜 그렇게 서둘러 씻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인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아침 7시 옷장 앞에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차림이 필요했어요. 검은색 바람막이에 큰 선글라스, 그리고 작년에 산 베이지색 모자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수상한 사람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핸드백에는 휴대폰과 지갑,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수건 몇 장을 넣었어요. 마치 첩보연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서글펐으니까요. 아침 5시 45분 지우가 출근했습니다. 7시 15분 예상대로 세연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일부러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계획을 눈치챌까 봐서였죠. 세연이가 현관문을 나서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자 나도 서둘러 준비한 옷을 입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세연이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평소와 같은 베이지색 카디건이었지만 오늘은 작은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혹시 그 남자에게 줄 선물이라도 있는 걸까? 애니, 세연이는 아파트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다행히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고 세연이가 올랐었습니다. 231번 버스 시외로 나가는 노선이었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먼 곳까지 가는 건가?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나도 재빨리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안은 풍벽습니다. 세연이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고 나는 맨 뒤에 자리를 잡았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세연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차창밖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낮은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농밭이 보이기 시작했죠.
세연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저 표정은 뭐지? 죄책감일까? 아니면 그리움일까? 30분쯤 지났을까요? 세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청송리라는 낡은 정류장 표지판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올 일이 뭐가 있을까? 세연이가 버스에서 내리자 나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다행히 할머니 두 분이 함께 내려서 덜 어색했어요. 세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익숙해 보였어요. 처음 온 곳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마을 길을 따라 10분쯤 걸었을까요? 세연이가 갑자기 오른쪽 오솔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야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이상한 일을 하러 가는 건 아니겠지.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습니다. 오솔길은 생각보다 가판났어요.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금세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세연이의 뒷모습이 나무 사이로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길 곳곳에 하얀 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표시해 둔 것처럼 세연이는 그 돌들을 따라 망설임 없이 걸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언덕을 오르는데 갑자기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기는 남편의 산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작년 길에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봉분이 틀림없이 남편의 묘였어요. 그런데 세연이가 왜 여기에 우리는 분명 남편의 묘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나무드에 몸을 숨기고 세연이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남편의 묘 앞으로 갔어요. 백팩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꽃다발과 삶을 왜 가져온 거야? 세연이는 묘 앞에 꽃을 놓고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더 이상했어요. 마치 여러 번 와본 사람처럼.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연이가 묘 옆을 살필더니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능숙하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게 뭐 하는지 쉬지? 남의 산소에서 땅을 파다니 그것도 시아버지가 될 사람의 묘 옆에서. 세연이는 작은 구멍을 판 뒤 백팩에서 뭔가를 또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인 작은 물건이었어요. 그것을 구멍에 넣고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돌멸기를 주어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마지막으로 세연이는 무릎을 꿇고 코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니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일까, 주문일까? 5분쯤 지났을까요? 세연이가 일어났습니다. 흙 묻은 손을 손수건으로 닦고 삽을 다시 백팩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묘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시아버지 묘 옆에 뭔가를 묻고 기도를 하다니 대체 무슨 의미인 걸까요? 혹시 정말로 무슨 주술 같은 걸 하는 건 아닐까요? 세연이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세연이가 뭔가를 묶은 곳으로 갔어요. 돌이 올려진 작은 무덤 같은 것 크기로 봐서는 손바닥만 한 물건을 묶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인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파보면 세연이가 뭘 묶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맨손으로 팔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묘 옆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실히 서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곳을 봤을 때 무엇이 나올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알아야 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결국 나는 그 자리를 표시해두고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나무에 손수건을 묶어 표시를 해뒀어요. 다음에 다시 와서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산을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애연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남편의 산소를 알고 있었을까? 매일 아침 여기까지 와서 뭔가를 묻고 가는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일 다시 와야 합니다. 이번엔 삽을 가지고 세연이가 묻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막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마치 내 마음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연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은 결코 평범한 비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 비밀을 밝혀낼 것이라는 것. 집에 도착했을 때는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세연이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아무렇지 않게 묻는 세연이. 나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친구 좀 만나고 왔어. 거짓말이 익숙하지 않은 탓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세연이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자기 비밀에 빠져 있어서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꼭 가야 해요. 그리고 땅을 파봐야 합니다. 세연이가 묻은 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서랍에서 작은 모종사별건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이 오기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빨리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새벽 4시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숨도 못 잡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천장의 무늬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말똥말똥한 밤이었습니다. 오늘이었어요. 진실을 확인하는 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시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가방에 넣어둔 모종삽이 무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세연이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지우에게 말하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 밤에 본 세연이와 남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5시가 되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제와 같은 차림을 했습니다. 검은 바람막이, 선글라스, 모자. 거기에 너의 오늘은 장갑도 챙겼어요. 흙을 파야 하니까요. 엄마, 이렇게 일찍 어디가? 거실로 나오는 지우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콩 내려앉았어요. 아, 그냥 일은 아침에 절을 가려고 아버지 길도 다가오고 해서. 절이요? 갑자기 지우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지만 다행히 더 묻지는 않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세연이한테 말하고 가실 거죠? 아니, 그냥 조용히 다녀올게.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지우가 창문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첫 버스를 타고 청송리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버스 안은 한산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도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음울하고 더 불길하게 내가 발견하게 될 것이 무엇일까? 상상만으로도 손에 땀이 났어요. 청송리에 도착했을 때는 6시 반이었어요.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오솔길을 올랐습니다. 어제 표시해 놓은 손수건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 덕분에 길을 찾기는 쉬웠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먼저 주변을 살펴요.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산새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죠. 남편의 묘앞에 섰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무덤 옆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하지만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도 살아 있었다면 아들을 위해 이렇게 했을 테니까요. 세연이가 뭔가를 묻은 곳으로 갔습니다. 돌들이 어제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작은 무덤처럼 보이는 그곳 장갑을 끼고 모종삽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삽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돌들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을 파고들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뭔가 무서운 것이 나올 것 같은 예감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얼마나 파을까요? 10cm쯤 들어갔을 때 삽 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비닐 봉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비닐에 단단히 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자 그 안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하얀 봉투, 누군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 나왔어요. 처음 파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흐릿한 흑백 사진. 하지만 그 안에 찍힌 것이 무엇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태아, 아직 형체가 완전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생명인 그것.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작년봉, 그리고 12주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봉투 안을 더 뒤졌어요. 그러자 천조각이 나왔습니다. 하얀 벤의 저고리, 아니, 정확히는 벤의 저고리의 일부였어요. 마치 누군가 소중히 간직하다가 작게 잘라는 것처럼 천을 만지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골랐을 그 옷, 이게 대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처음 전 세연이가 묻은 것은 아기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아기일까요? 설마 그때 갑자기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세연이와 함께 있던 남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위로하듯 토닥이던 그 손길, 세연이가 흘리던 눈물. 설마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세연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가 지운 것. 그리고 그 흔적을 남편의 묘협에 묻고 매일 찾아와 기도하는 것.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그리움 때문일까? 그렇다면 지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 알 리가 없었어요. 알았다면 결혼을 추진할 리가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다른 남자의 여자를, 그것도 아이치지 지운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내가 발견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 하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예감하고 있었는지 도 모릅니다. 세연이의 그 슬픈 눈빛, 감추려 하는 비밀스러운 행동들이 모두 이것 때문이었구나. 처음 파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작은 생명,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그 아이치. 누군가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였을 그것. 하지만 왜 하필 여기에 우리 남편의 묘협의 모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지우와의 결혼을 앞두고 과거를 정리하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봉투에 사진과 천조각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했어요. 이것을 가져가야 할까? 아니면 다시 묻어둬야 할까? 결국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세연이가 눈치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봉투에서 사진만 빼고 나머지는 다시 봉지에 싸서 묻었습니다. 돌돌도 원래대로 올려놨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나무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가 발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지우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먼저 세연이를 추궁해야 하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산하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마음이 무거워서인지 발걸음이 자꾸 꼬였습니다. 처음 파사진을 넣은 가방이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절에는 잘 다녀오셨어요? 세연이가 엄마 걱정하던데 세연이가 나를 걱정한다고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기 비밀이 들킬까봐 불안한 거겠죠.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순수하게 걱정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세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물어본단 말입니까? 너 다른 남자아이가 졌다가 지웠지? 라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평온한 표정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가능할까요? 이런 진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오셨어요? 세연이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없는 단정한 모습.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가면처럼 보였어요. 절에는 잘 다녀오셨어요? 아침에 찍 나가셔서 걱정했어요. 그래, 잘 다녀왔어.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세연이가 나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점심 준비해 놨어요. 드시고 쉬세요. 아니,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처음파 사진을 꺼냈어요. 다시 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세연이에 대한 생각, 지우의 미래, 우리 가족의 운명까지도 서랍 깊숙한 곳에 사진을 숨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폭탄 같은 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창밖을 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처럼.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4월이 지났습니다. 4월 동안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서랍 속에 숨겨둔 처음 파사진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서 마주하는 세연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숨기고 있는 과거, 다른 남자와의 아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입맛이 없으신가요? 세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나는 고개만 저었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서 태어나게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 지우는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집에는 나와 세연이만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 고통스러운 진실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연아,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세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 잠깐 앉아봐.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지 세연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내 앞에 앉았어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모습이 참 얌전해 보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처음 파사진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세연이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어요. 눈이 크게 뜨이고 입술이 팔을 떨렸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떨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서 세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처음 파사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대답해, 이게 뭐냐고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세연이가 움직이라며 몸을 떨었어요. 어머니, 내가 매일 아침 어디 가는지 알아. 우리 남편 산소에 가서 뭔가를 묻고 있었지?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거야. 사진을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세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 울어. 지금 와서 울면 뭐해.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다가 지은 주제에. 그리고도 우리 지후와 결혼하겠다고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1년 동안 쌓은 품이고 뭐고 다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지키고 싶은 어미의 본능만 남아 있었어요. 그 남자가 누구야? 내가 봤어. 밤에 몰래 만나서 어깨에 손 올리고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지? 우리 지우를 속이면서 세연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버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야? 이 사진이 뭔데? 베넷 쪽으로는 또 뭐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었죠. 거실로 들어서 던지우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처음 파사진에 세연이의 울고 있는 얼굴을, 그리고 내 불그락푸르락한 표정을. 엄마, 세연 씨 무슨 일이? 지우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봤어요.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지우 씨. 세연이가 애처럼 목소리로 지우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뭔가를 설명해 달라는, 구해 달라는 듯한. 지우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엄마. 지우가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평소의 자신만만 한 내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눈이었어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사실. 무슨 사실? 지우가 세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세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에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였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작년 봄 세연 씨와 저 사이에 아이가 생겼었어요.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지구였죠. 저희도 놀랐지만 정말 기뻤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2주가 되던 날 아이를 잃었어요. 세연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지우가 세연이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제가 봐봤어요. 그때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해외 출장도 찾았고 세연 씨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에도 혼자 가게 했어요. 수술 받을 때도 혼자였죠. 전 출장 중이었으니까 전화로만 위로하는 게 전부였어요.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그 남자는 남자 아니에요. 세연이가 밤늦게 남자랑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봤어. 아, 그 녀석은 제 친구예요. 대학 동기인데 심리 상담사를 하고 있어요. 세연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상담을 받게 해달라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거든요. 친구가 낮에는 일이 많이 바빠서 퇴근 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상담해주기로 했던 거예요.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에 만났던 그 남자는 불륜 상대가 아니라 심리 상담사였고, 어깨에 손을 올린 건 위로의 표시였고, 세연이가 울었던 건 죄송해요. 어머니. 세연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우 씨도 힘들어하는데 제가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직 며느리도 아닌 제가 이런 일로. 세연 씨가 아버지 산소에 간 건 지우가 말을 잃었어요. 그 작은 아기를 혼자 떠나 보내기가 두려웠대요. 그래서 그곳에 저희 아이를
아버지 곁에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지 않게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사랑이라도 받을 수 있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내가 얼마나 잔인한 오해를 했는지, 얼마나 섣부른 판단을 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세연이는 다른 남자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아들의 여자였고 우리의 손주를 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잃고 얼마나 아팠을까. 혼자서 얼마나 울었을까. 매일 아침 그 차가운 산길을 올라가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미안하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세연아. 물을 피 꺾였어요. 세연이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널 의심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소리까지 질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63살 이 나이에 이렇게 저렇게 온 게 언제였던가. 남편 장례식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세연이가 오히려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더욱 미안했어요. 우리 셋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울었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위해,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를 위해,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을 위해 우리 손주였구나. 한참 후에야 겨우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첫 손주였구나. 세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도 생각해뒀었어요. 하늘이가 보내준 선물이라고, 하늘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까지 지어놓았던 아이 하늘이, 하늘로 돌아간 우리 아이. 나도 기억할게. 우리 하늘이, 할머니가 늘 기억할게.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상처와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난 밤.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잃었던 아이를 생각하며, 그리고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을 기다리며 맞는 봄이었어요. 창밖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위로처럼.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세연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날. 그 밤의 화해 이후 석 달이 지났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세연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얼마나 단단해 보이는지, 상처를 듣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내가 직접 세연이의 베일을 씌워주었어요. 이미 마음으로는 면을 이었지만 이제 정식으로 내 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연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울면 안 돼. 화장 번지잖아.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나도 울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그 아픔을 함께 나눈으로 우리는 정말 많이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예비 며느리가 아닌 진짜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어머니 고론지고 초랬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인 작은 예식. 하지만 그 어떤 성대한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지우가 세연이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해요. 좋은 아이를 만났어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세연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세연아, 괜찮아? 내 어머니? 그런데 세연이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표정, 그 눈빛 왠지 익숙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보자. 어머니 같이 가자. 혼자 가지 말고. 세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세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세연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렸어요. 작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나도 덩달아 긴장됐습니다. 박세연 씨 간호사가 불렀고 우리는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검사를 하는 동안 세연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입니다. 그 순간 세연이가 흐느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따라 울었어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다시 한번 축복해 준 것이었어요.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초기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당부를 귀 담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지킬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 집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세연이를 위한 영양식을 준비했어요. 입덧이 심할 때는 함께 새벽 산책도 했습니다. 지우도 달라졌어요. 아무리 밖에도 산부인과 검진 날에는 꼭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 봐요. 심장이 뛰어요. 12주 검진 날이었습니다. 작년에 멈췄던 바로 그 시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처음 파화면에서 작은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통통통 그 소리가 온 진료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우리 셋은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해가 불러온 세연이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생명을 품은 여성의 신비로움이랄까? 볼 때마다 경이로웠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움직여요. 세연이가 내 손을 자기 배에 올려놓았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배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우리 아기가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둘러앉아 아기 이름을 정했어요. 하늘이의 동생이니까 하늘과 관련된 이름이면 좋겠어요. 세연이의 말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율이 어때요? 하늘의 요법, 하늘의 선율, 하율 이름을 되네요. 봤어요? 하율 하늘이 보내준 또 하나의 선물. 첫 아이를 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이자 축복. 좋아 하율이야. 그렇게 우리 아기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어요. 드디어 하율이가 세상에 나온 날이었습니다. 분만 실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지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아기 울음소리,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세상에 당당히 인사하는 것 같은 생명력 넘치는 울음이었어요. 아들입니다. 정말 건강한 아기예요. 간호사님이 하율이를 안고 나왔어요. 주글주글한 얼굴, 꼭 준 작은 주먹. 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에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마치 돌아온 것처럼. 하늘아, 내가 동생을 보내줬구나.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곳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산소, 그리고 그 옆 우리가 첫 아이를 묻었던 그곳으로. 하율이는 세연이 품에 안겨 곤히 자고 있었어요. 100일 사진을 찍느라 피곤했나 봅니다. 통통한 볼이 발그레했어요. 묘합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요. 손자 데리고 왔어요. 남편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봄벽지 묘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연이가 묘 옆 작은 돌무더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작은 꽃다발과 장난감을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뻐요.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하늘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하율이가 갑자기 웃었어요. 자고 있던 아기가 갑자기 방긋 웃은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난 것일까요? 형아를 만난 것일까요? 어머니 봤어요? 하율이가 웃었어요. 세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하늘로 간 아이와 품에 안은 아이와 함께,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남편과 함께 해가 기울 무렵에 산을 내려왔어요.
어머니 차에 타려는데 세연이가 불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이해해 주지 않았다면 전 지금 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세연이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눈물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맑고 순수한 것인지. 우리가 가족이잖아. 세연이를 안아주었어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단지 우리가 조금 늦게 알았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100m로 하유리를 봤습니다. 카시트에 앉아 새근새근 자고 있는 우리 손자, 기적처럼 찾아온 이 아이와 하늘이 선물한 이 아이와 그리고 생각했어요. 모든 생명은 기억됩니다. 비록 만나지 못했어도 잠시뿐이었어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첫 손주, 하늘이도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임을 약속하듯이 하유리의 작은 숨소리가 차 안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쁨을 나누듯이 슬픔도 나눠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먼저 손 내미는 용기, 그리고 진심을 인 소통이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